워낙 진지한 그 세미나였기 때문에 이 분위기 속에서 가볍게 나가기가 좀 힘드네요. 또 오늘 작곡가협회 4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렇게들 다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탄 선생님, 한국 작곡가 탄생에서 한국 작곡가협회 결성까지를 돌아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문장을 읽지 않고 넘어가신 부분이 많아가지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또 여쭈려고 그러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깝긴 한데 제가 지금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워낙 이 민 교수님의 그 연구는 기록 및 자료 의존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가 어떻게 보면 연대기적인 사실들을 갖다 나열한 것만 그친 것 같아서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주변에 예를 들면 우리가 작곡이라고 한다면 작곡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당시의 반응이라든가 이게 있었으면 하는데 물론 그 당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오늘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임경찬 선생님께는 이러한 그 연구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라고 그럴까 이런 점들을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 우리 작곡하는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연구를 생각을 한다면 어떠한 자료들이 작품 그 자체로서의 정보만이 아니라 어떠한 것들도 필요할 수 있는지 주변 정보 거기에 대한 이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 작곡단체의 성립은 꽤 다이나믹합니다. 1950년대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작곡가들이 본격 양산되면서 1950년대 작곡가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시기에 벌써 3-4개의 단체가 생기고 심지어는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또 재결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그것도 한 도시에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그 궁금증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작곡계가 어떻게 보면 서울 중심이고 서울에 수많은 그 단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신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70년대 가면 또 이 단체들이 폭증을 하게 됩니다. 폭증이란 말이 조금 너무 자극적인지 모르지만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들이 우리나라 작곡계를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단서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학자로서 이런 증식이라고 그럴까? 여기에 대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무엇이 이런 에너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또 왜 한국의 이 작곡가들은 단체가 이렇게 필요했는지 그 단체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좀 고찰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주 선생님께서는 그야말로 저희 대실작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고 정말 정확하게 적확하게 의미들을 찍어주셨어요. 특별히 그 교류 현상으로 보시면서 여러 4가지 교류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또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저는 그 세대 간의 교류, 그러니까 작곡가협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교류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다음에는 좀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욕심도 부려봅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실작을 통틀어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것은 보통 그 작곡가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대중문화 중심 사회 속에서 우리 그 예술, 소위 말하는 예술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은 전통보다는 혁신, 그리고 제안보다는 창의, 시장성보다는 개인성, 개성적 표현을 우위에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요즘 이야기들도 하다 보면은 이러한 것과 반대의 경우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관객의 확보라든가 이런 점 때문에. 그래서 현대 음악의 어떤 그 앞날의 길이 우리의 늘 고민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지 선생님 생각에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가치 우위가 맞는지,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작품들을 살펴봐 왔는데 그 경우에 이런 식의 경향들이 나타난 예들이 있는지, 주로 지금 설명들 보시면은 전반적인 어떤 그 행태라고 그럴까요? 행태란 말이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어떤 그 행동의 흐름들로 봤을 때 전반적인 것들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안에 뭔가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발견이 어떤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발견하는 것이 있으신지, 있다면 이런 것들이 뭐 실명을 대진 않더라도 아니면 어떤 경향이라든지 이게 있으면은 많은 후배들한테 그리고 또 우리가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이 또한 저 민경찬 선생님 글에서도 나왔지만은 한국 작곡계가 선배들을 레퍼런스로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이 돼야만이 어떤 그 후배들한테 레퍼런스가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양상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또 세부적인 하나의 그 것들도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형주 선생님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그 대실작에서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폭과 술래에서 또 선정된 작품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시작할 때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우수작을 뽑는 게 아니라 화제작, 문제작을 뽑는 거니까 안심하고 하자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많은 관심을 받은 작품들이 어쨌든 간에 그냥 한 명을 뽑았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폭화술래 작품들을 한번 또 살펴봐서 어떤 면들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중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작품들을 뽑았을까. 그렇다면 우리 관계, 청중들의 어떤 그 생각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형주 선생님께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혹시 그 인상적인 그 경향이라든가 작품이 있다면 소수지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강지영 선생님은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논하고 계시기 때문에 까다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흥미를 가지고 이제 살펴봤고요. 또 여러 가지 잘 정리해 주셨어요. 특히 그 전통과 또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 여성에 대한 거. 저는 뭐 여성에 대해서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너무 많은 키워드라기 때문에 지금 저기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전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글 내용을 좀 우리가 읽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적어야 될 텐데, 사실은 2000년도 작곡, 아니 2000년대 이후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들의 그 전통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유연한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또 사실은 그 전 세대들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들으면서 약간 조금 불편한 게, 나는 마치 지나간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일단은 그 흥미를 끌어내는 데는 참 성공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데이터가 그것을 감당하기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나온 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에 선정된 작품 이야기라면서 악기 혼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악기 혼용 정도로 그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대한민국 실리악 작곡제전은 주로 실리악을 중심으로 한 그 작품 세계들이었지만, 이 아창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관현악곡을 중심으로 한 그 창작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이 창작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관현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에 좀 더 거기에 맞을 수 있는 21세기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제3세대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제3세대 세대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론 근데 이 제3세대는 독특한 게 무엇이냐면은, 세대라는 점에서 동질성이 있지만 그 동질성은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용인해줬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그 시대에 가질 수 있는 젊은이들의 생각이라는 점 때문에 같은 세대라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의 세대, 아까 4세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4세대만이 아니라 이제 5세대가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의 세대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혹시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지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성호 선생님. 뭐 너무 깊은 통찰력으로 잘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또 총평을 해주신 느낌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답변은 짧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사실 나에 대해서 너무 지루했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럼 저는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평생을 이지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 지루한 짓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정리는 3년 남았거든요. 3년 남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올해까지 지루한 사실 나이를 하고 내년서부터는 제가 이제 책을 1년에 한 번씩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정년 뭐 졸업 연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너무 같이. 저는 이제 뭐냐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음악 여행 이야기를 시대별로 해가지고 이제 창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요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공간을 이제 논의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야말로 맞다가 사실 나일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이제 수십 년간 답답했던 제 마음을 이제 자유롭게 쓰는 그런 글을 제가 쓰고 싶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거지. 그게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그런다 그래요. 제가 뭐를 모르는지를 알려고 안 하려고 그래요. 아는 것만 쓰려고 하고 저도 이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총평 감사드리고요. 지금 하셨던 것 중에 세대 간의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터뷰 때 제가 황성호 선생님도 한번 뵀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던 거를 제가 원고에 썼는데 지금 올해 간간히 그동안 나타났었고 올해 특별히 계속 젊은 작곡가들과 그 다음에 현대 고인이 되신 작곡가들이 계속 나타나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항목으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두 번째 질문하신 작곡가의 가치관, 예술, 음악, 지향주의 이거는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 작곡가분들은 다 동감하고 계시고 내가 청중으로 가든지 나의 그 작품 세계를 나 고집스럽게 가져가든지 그 작곡가로서의 정체성은 다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번 발표하면서 조금 그런 내적인 질문을 좀 피하려고 외적인 것만 열심히 했는데 아주 찌르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음악명 연구회에서 한 작곡가 30명, 실내악 작품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광고 같은데요. 실내악 하는데 작품을 분석하기에 앞서 각 작곡가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이제 4명의 작곡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서 올해 12월 내로 발견될 예정인데요. 하면서 제가 그냥 작품만 듣다가 작곡가하고 얘기를 듣니까 정말 깊은 내면의 세계가 있고 갈등과 고민과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은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고 하는 작곡가가 선생님이 실명을 걸어달라 했으니까 제가 트리오라는 작품으로 2016년에 대실작에서 한번 봤는데 제목이 없는데도 그 작품이 주는 충격과 아주 그 소리의 세계가 저를 아주 확 잡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데 그분의 작품이 그 다음에 코카술레 선정이 돼서 브라운 부인의 경우가 됐는데 그 작품 역시도 저는 확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분의 작곡의 그 내면 세계가 엄청나게 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뭐 청중 친화적으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각 작곡가의 그 깊이는 감히 우리 음악학자가 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제가 생각해 여기 앉은 사람은 다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모더니스트들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성호 선생님의 코멘트와 질문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이미 밝혀주셨듯이 사실 제 작업이야말로
참 어려운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곡가와 작품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내릴 만한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그런 결과물들이, 연구 결과물들이 아직 쌓이기엔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는 점에서 저도 지영주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좀 전반적인 어떤 경향의 흐름이라던가 외연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기 혼용만 가지고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의 더 연구 과제로 제가 더 남겨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대의 어떤 고민, 작곡가들의 고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의 결과, 아이디어의 결과가 오늘 발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전통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워졌고 다양해졌다라는 그 문장만큼 무의미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다원주의 그리고 다양화되었다라는 결과만 놓고 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작곡가 개별적으로 다들 살펴야 되고 작품마다도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제3세대까지는 각자 작곡가들이 추구했던 노선과 방향은 다르고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함께 묶을 수 있는 어떤 동질성이 있었다고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3세대는 한국의 전통뿐만이 아니라 당시 한국적인 어떤 사회나 현실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제 현재 그 이후의 세대에 오면 과연 우리를 좀 묶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개별 작곡가 연구가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를 해석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지점들인 것 같습니다. 전통에 관해서도 물론 다양한 태도가 있지만 특히나 좀 더 보면 전통이라는 게 정말 국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적인 어떤 일상의 소리들이 많이 작품으로 들어오고요. 내가 들었던 뭐 그 어떤 음악적인 풍경 이런 것들이 또 작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매체와 장르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함께 엮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신우 선생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이신우입니다. 제가 많이 돌아다니지 못해서 여기 많은 작곡가 선생님들 또 음악학자 선생님들 뵈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민경찬 선생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늘 품고 있었던 의문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약 7년 전에 북경음악원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교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북경음악원에서 방문을 했고 서울대학이 그 다음에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북경음악원에서 모두 북경음악원의 교수와 학생으로 구성된 그 음악원 분들이 오셔서 우리 문화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서울대학의 심정부를 할 수 있는 문화관에서 공연을 했는데 모두 작곡가의 작품으로 구성된 작품이었습니다. 단 한 작품도 서구 음악이 있지 않았고요. 음악의 작품 경향은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듣기에는 매우 경음악적인 음악의 예술적 가치를 논하기에는 어려운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북경음악원 분들이 보여준 자존감, 자부심, 자국 작품에 대한 자부심과 서구 음악들, 뭐 예를 들면 콘체르토들을 많이 연주하는 그 탑 클래스의 그 작곡의 그 바이올리니스트나 이런 분들이 연주하는 그 작곡가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놀랐고요. 또 하나 놀란 것은 그 다음 해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북경음악원에 가서 연주할 프로그램을 짜는 가운데 모든 프로그램이 모두 다 서양 음악, 브람스 심포니 한 작품도 한국 작곡가의 음악이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회의에서 엄청나게 어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태국에 갔을 때의 이야기인데 태국에서 어떤 심포지움을 갔을 때 태국의 음악학자가 자국의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놀라운 것은 그 태국 작곡가와 음악학자들이 갖는 태국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놀랍도록 높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작품 역시 타인인 제가 듣기에는 이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기에는 너무 지역적이고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 제 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저 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그 음악인들이 저와 같은 대부분 다 서양 사람들이 있었던 심포지움이었고요. 거기서 저러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시는 분들이 태국이 한 번도 식민지에 속했던 적이 없다라는 대답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 질문은 한국은 유독 서구 사회의 시선과 입장으로부터 인정으로부터 우리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알려진 윤희상을 비롯한 그 이후의 세대들이 서구 음악계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국내에서 폭넓게 알려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일반 청중들은 그분들의 음악을 좋아하기보다는 그분들이 국제적으로 이룬 성공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의 인정으로부터 우리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이러한 성향이 일제강점기 문화식민지적 영향 때문이 아니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고요. 또한 우리가 이 문화식민지적 경향을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문화식민지적 경향을 갖고 있는지 민경천 선생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영주 선생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민경천 선생님께서 마지막 나가는 글에서 말씀하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기록한 자가 승자이다라는 문구가 또 한 번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위기의식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나도 이제 작품 발표를 할 때마다 음악학자를 대동하고 글을 부탁해야 하는가, 글을 남겨야 하는가, 나의 존재는 어디에도 없는가 하는 위기의식이 공포까지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실내악 작곡재단 세미나에도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느껴지는데요. 음악학자의 글과 워딩이 탁월하고 빛날수록 작품의 실체를 근사하게 포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품의 실체와는 반대로 음악학자의 글에 의해서 근사하게 포장될 여지가 있죠. 이와 반대로 작품이 품은 음악 내외적인 요소들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분석적 시각과 작품의 이면을 읽는 인문학적 또는 종교적 철학적 안목이 없다면 정말 가치 있는 작품이 역사 속에 기록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영주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재단 세미나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노출된 것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지영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지영 선생님이 올해 40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올해 50입니다. 딱 차이가 나네요. 방금 황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재영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동안에 황성호 선생님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50, 이제 막 작곡가로서 막 정말 출발 지점에 있는 저도 나는 이미 한물간 작곡가군 하는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요즘 젊은 작곡가들의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또 글로도 많이 다루어지고 매체로도 또 SNS로도 많이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께 질문은 한 가지를 드리겠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강 선생님께서 접근하신 이 5가지 접근 방식은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또 누구나 쉽게 읽었을 때 어느 정도는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의 경험, 아직 40에 다다른 음악학자가 모든 이 수많은 작곡가들을 다 읽어내기에는 아직 그 연령만 60은 된 음악학자가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작곡가협회에서 개최하는 40주년 심포지움이었다면 앞에 민경천 선생님 그리고 지영주 선생님의 발표에 이어서 강지영 선생님과 같은 발표가 한 40대 정도 되는 음악학자 3분의 다른 시각, 굉장히 다른 작업을 하는 작곡가들을 조금 더 골고루 다루어 주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람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의 작곡가들이 각 세대별로 음악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고요. 대중적인 인지도와 대중적인 어떤 호응과 무관하게 우리가 품어야 될 음악적 가치들이 있고 그 가치가
건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음악학자분들께서 젊은 작가로부터 이제 정말 일가를 이룬 작곡가에 이르기까지 그 세대별로 골고루 조명을 하여 주시면 굉장히 건강한 우리 한국 작곡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40대, 그러니까 40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세대의 작곡가들은 이 전통에 대해서 또는 전통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또 진지한 질문과 고민을 오래 한 그 경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전통 또는 전통 음악을 자신의 작품에 포함시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과 사고의 유연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이후 활동하는 젊은 작곡가들에게는 다양한 지역, 성향의 무대에서 작곡가로서의 생존을 위해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 작곡가가 미국에서 활동한다고 보았을 때 지금 이제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그런 서구에서 있는 요소들만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많이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작가 개인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글로벌 시대를 반영하는, 즉 글로벌적인 안목과 작품을 쓰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굉장히 로컬한 전통을 포함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40대, 30대, 40대 작곡가들의 접근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문화식민지적 경쟁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문화식민지가 잘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대신 뭐냐면 동문서답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아까 이제 중국어를 들으셨는데 제가 이제 북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북한의 그 레파토리가 거의 90% 이상은 창작곡이더라고요. 창작곡인데 북한의 교향악단이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꼽히는 것이 뭐냐면 작곡곡을 연주한다는 거였었어요. 우리나라 KBS 교향악단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나라의 KBS 교향악단, 그래서 교향악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작곡의 창작 교향악곡을 연주 해가지고 초창기 때는 이제 몇 번 시도된 걸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향도 초창기 때 굉장히 활발하게, 오히려 지금은 안 하지만 초창기 때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뭐냐면 창작곡을 연주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연주단체는 교향악단이라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예고, 모든 연주의 레파토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북한의 음악을 보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한 대목 중에서 하나가 이제 뭐냐고 하게 되면은, 교칙본 있잖아요. 바이올린 교칙본이라든가 피아노 교칙본. 이런 게 바리엘 무슨 체르니 그 다음에 어쩌고 일련이 나오는데, 교칙본들을 전부 작곡가들이 만들었더라고요. 새로운 교칙본. 그래 교칙본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뭐 기교적인 것도 들어가지만은 예곡이 들어가잖아요. 그 전부 창작곡을 한 거예요. 전부 창작곡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악기 배울 때부터 일찌감치 창작곡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고 창작곡을 연주하는 것이 연주자의 본분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냥 저절로 몸에 배워가지고 됐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걸 보고 참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창작음악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죠. 그 중에서 큰 어려움이 이제 연주가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 이제 큰 그 어려움이 아닌가. 또 이제 그 연주가들은 연구를 안 하고 음악학자들은 연구를 안 하고 최종적으로 오지 않고 예술가는 취급을 하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잠깐 제가 조금만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창작음악회에 가가지고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적이 평생에서 이제 한 1년이 있었어요. 1년이. 이제 뭐냐 그랬었냐면 뭐 작품이지만 작품을 떠나가지고 한때 서울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이제 창작음악을 가르치는 과목이 있었어요. 백병호 선생님이 제가 이제 한도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많은 그 피아노 전공학생이라든가 바이올린 전공학생
작품이라든가 이런 많은 개학 학생들이 그 과목을 들었어요. 학기 말에 뭐였었냐면 한국의 창작음악을 연주하는 거였었어요. 이제 그거 연주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게 되면 전부 현대음악을 안보로 연주하더라고요. 전부 안보로 이제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랬고 안보로 연주하다 보니까 전달되는 감동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야 이게 현대음악도 감동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게 작곡가의 문제가 아니라 연주의 문제도 굉장히 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동문서답으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신영 선생님 질문 감사하고요. 또 역시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저희 음악학자들에게 글과 구상적인 글과 그다음에 추상적인 음의 세계의 어떤 긴장과 갈등이면서 그걸 어떻게 과연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평가가 갈릴 수도 있을 건데 실제 경험을 하자면요. 사실 우리가 아직 우리나라의 비평 문화가 이건 음악뿐만이 아니라 비평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곡이 훨씬 더 먼저 시작됐고 음악학이 나중에 저희가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거기 적합점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내실작이 그거를 먼저 이제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 저희도 시행착오를 제가 초반부에 시행착오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시행착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급 연주자 A급 작곡가의 곡을 B급 음악학자가 한다. 당연히 칭찬입니다. 근데 이제 C급은 아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을 걸려서 근데 A급 음악학자가 B급 작곡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검증을 거쳤는데 예전에는 이제 막 거의 완성이 막 되고 초연이 되고 막 그러는데 올라오는 곡은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이제 그 한국의 예의적인 관계 때문에 아주 사실 현실에 타협해야 되니까 그 크리틱이라는 것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신 거기에서는 지금 그래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작곡가의 그러니까 그 비평이라는 네이버의 문예의 비평 이렇게 가면은요 비평이라는 것이 좋고 나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 세계를 밝힘으로써 그 작품과 청자 혹은 작품과 독자 간의 거리를 좁히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내악 작품에서도 이걸 비평집으로 낼 것이냐 그러다가 비평과 해석 사이로 가자 그렇게 돼서 사실은 음악학자가 아직은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작곡가 수준 A+급이면 저희는 A- 정도라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실토를 하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개인적인 관계나 공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크리틱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시간이 가면은 해결할 문제라고 보거든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저희는 좋은 거는 살짝 조금 더 좋다고 얘기하고 나쁜 거는 그냥 중성적으로 씁니다. 이렇게 그렇더라고 쓰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거를 보면 굉장히 칭찬했는데 그럼 그 작품이 좋구나라는 거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전문적으로 표현하지 않죠. 작곡가들은 그거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계속 곡을 쓰시면 결국에는 그거는 청중이 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음악학자가 해석을 하든 청중이 알아차리게 마련이라는 그런 식의 답변으로 회피를 하고 싶고 그래도 계속적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신우 선생님의 코멘트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5가지 키워드가 저의 너무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가라는 코멘트에 대해서는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세대의 작곡가와 작품 연구를 왜 안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고요. 일단 다 살아있는 생존하는 작곡가들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해서 순수하게 완전 무결하게 뭔가 학문적인 객관적인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주관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견해에서부터 출발해야지 거기서부터 반론과 그리고 또 보충, 설명, 부연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어떤 담론을 형성하는 데 출발점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 발표문 처음에 보시면 담론 형성을 위한 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오늘 발표가 그 시도가 되어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 또래의 다른 그 음악학자들도 그렇게 담론 형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그 세대 작곡가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지역에서 본인의 작곡가로서의 고유성,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적인 전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코멘트랑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점이야말로 제 사실은 어떤 논의의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어떤 전통에 대한 아주 오랜 고민과 진지한 고민을 했던 그 세대라기보다 우리 세대에게 국악이라는 것은 되게 멀 수도 있고요. 정말 또 가까운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할 텐데 그런 식으로 어떤 본인의 그 다른 작곡가들과의 구분을 위해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통을 사용한다라는 게 혹여나 어떤 동양의 음악적인 소재를 이국적으로 활용했던 서구 작곡가들의 그 오리엔탈리즘적인 태도와 동일시되지는 않은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여러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작곡가 개별 연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저는 정말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실 언급을 좀 하자면 죄송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오늘 여기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택수 작곡가 같은 경우 그의 이제 초기 작품들이 너무나 저한테는 흥미로웠거든요. 그 국민학교 판타지를 예를 들면 그 작곡가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한국의 어떤 음악적인 풍경, 주변 일상, 그래서 전통과 국악뿐만이 아니라 그때 들었던 한국적인 어떤 것들을 활용을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너무나 선생님 딱 말씀하신 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도구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요. 어떤 선법, 음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사실상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에 대해서 이 개별 연구가 먼저 더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시루 선생님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고요. 또 아주 멋진 답변들 해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에게 기회가 갔는데요. 그래도 여기 계신 토론자들 청주께서 또 의견도 주시고 이러는 게 오늘 심포지엄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많은 시간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몇 분 의견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하겠습니다. 저는 작곡가 이창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찐점 들리나요? 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동안 크리틱을 하고 다녔거든요. 블로그도 했고 월간 잡지에도 예시작뿐만 아니라 마청기라든지 창작상실 같은 것도 크리틱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사실 작곡가 입장에서 크리틱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같이 청약자 입장이고 또 고민하는 지점이 같은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작가로서는 사실 또 작가들끼리의 어떤 또 고민들이 이게 또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서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크리틱을 하고 다녔던 이유가 사실 너무 조심스럽다고 해서 저는 분위기들이 그래도 좀 처음 몇 년 동안은 되게 작정하고 공격적으로 했었어요.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전화도 받았죠. 글 내려달라는 전화도 받고 어떤 분은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규정하는 식으로 막 쓰면 나중에 잘날 거 없다는 이런 식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음악학자분들한테 바라는 게 좀 과감하게 살라는 그 요구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때로는 그러니까 공격적인 말은 아니더라도 좀 과감한 규정은 좀 지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3세대, 2세대 어떤 세대 규정을 해보니까 홍성호 선생님 바로 반박을 하잖아요. 이게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잘하고 어떤 이야기, 어떤 담론을 이루고자 할 때는 질문하는 것도 중요한데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틀린 사실을 말하는 게 더 좋아요. 어떨 때는. 왜냐면 어떤 사람이 그 틀린 사실을 규정하려고 나서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이버 상에서도 누가 어떤 질문을 올리는 것보다 틀린 사실을 서술해 놓고 이거 맞나요? 했을 때는 누가 바로 거기에 그걸 교정하려고 답변을 달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 작곡계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있는 어떤 작품 자체에 대해서도 그 작곡가가 사실 바랬던 그것이 아닐지라도 그 학자 입장에서 어떤 규정을 지으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반론이 좀 나오는 반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음악학자에게 좀 더 날카로운 비판을 또 직접 해서 담론을 형성하는 것을 이번에 한번 제안을 해주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다들 네,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작곡가 분들도 조금 더 마음을 담담히 가지셔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네. 저는 음악의학 연구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장유라입니다. 제가 제일 재밌어하고 즐겨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미 우리가 굳어져 있는, 이미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제일 저의 주제거리이기도 한데, 사실은 모든 작곡이 창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창작 음악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우리만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 또는 하나의 코멘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작곡가분들이 자신의 곡을 쓰고 나서 자신의 곡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굳이 뭐 에른스트 슐라이마어가 그 말한 저자보다 더 잘 이해함이라고 하는 그런 명법을 얘기하지 않아도, 또는 아서 단토라는 사람이 예술의 종말 이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비평이 결국은 예술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앤디 워홀이나 또 그 파운틴을 한 그 누구죠? 마실 듀샹,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비평이 없이는 그게 예술이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시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또는 그 지영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급을 나눈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미학 연구에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리딩 스터디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작곡가분들, 아까 이제 지영주 선생님께서 결론적으로도 말씀해 주셔서 작곡가들은 작곡을, 음악학자들은 이제, 그런데 저의 이제 결론은,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비평도 하나의 예술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작곡가분들도 저희를 믿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담론이 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잠깐 덧붙이면, 비평이라는 게 뭐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도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이게 정말 좋은 작품이다 나쁜 작품이라를 떠나서 어떤 의미를 작품에서 담고 있는가를 음악학자들은 좀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커서 앉아있으면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예술대학교 임지선입니다. 오늘 진짜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진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중국 분들 이야기를 하셨지만, 중국 분들은 유난히 잘 뭉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작곡에서 지금 뭐 A급, B급 이런 얘기 하셨지만,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기가 편치는 않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호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 곡을 중국의 음악학자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출판을 하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작곡가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음악학자도 주목을 받고, 그런 경우를 봤었고, 또 한 경우는 또 뭐 이제 중국 작곡가의 곡을 이렇게 이제 요요마가 최고의 곡을 연주합니다. 요요마가 너무나 훌륭한 연주자이기 때문에 작곡가가 거기 이제 약간 묻어가는 그런 경향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었는데, 이제 오늘 와서 보면서 이제 창작음악계를 음악학 하시는 분들이 그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니까, 이제부터 우리나라 시작인가 보다 하고 이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제 음악의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음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록이라는 게 글로 남을 수 있는 기록도 있지만, 요즘은 뭐 지금 그 아쿠에서도 많이 작업을 하잖아요. 웹상에 이제 다 기록을 해서 남기고 올리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음원이 남기 때문에 꼭 글로 남기는 기록만이 기록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음원이 남고 그게 연주가 그냥 진짜 창작곡이 한 번 연주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주자들이 찾는 그 음악에 대해서 계속 연주가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남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로 이제 작품을 이제 음악학자가 어떻게 이거를 이제 워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이제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털어버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악학자는 학자의 그 관점에서 음악을 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작곡가는 혹시 음악학자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또 음악으로 또 기록으로 그냥 음원으로 남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임지선 선생님. 네,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예, 민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록이라는 의미는 지금 윤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기록이었었는데 좁은 의미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잘 선생님이 각주를 좀 달아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기록이라는 것은 음악학자만 기록하는 것이나 작곡자 스스로도 또 기록에 매치하는 것은 다양하니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작곡자의 음원이 되겠죠. 악보가 되겠죠. 작곡자는 그 곡을 쓰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제 뭐냐면 기록의 원소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기록이 이제 포괄적인 의미고 사실은 뭐 연주가 계속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음원으로 남는 게 아니라 다시 공연되고 해서 작품의 생명력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네. 저는 성신여대 이가영이고요. 음악학자시죠? 네, 18세기 독일 바흐 연주자입니다. 황 교수님 말씀하신 그 세대 정의에 관련한 거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통찰을 제안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반성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신호 교수님 저의 개인적인 답변은 저는 수업할 때마다 여러분 바흐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는 문화사대주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작곡가 선생님들 자주 뵐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두 분께 또는 다른 작곡가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드린 건데요. 제가 느끼기는 한국 창작 음악계라는 것이 그 대학이라는 아카데미즘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산되는 그런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음악 잠깐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두 분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아카데미즘을 통해서 그 구조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창작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문제점 같은 거 느끼신 거 있으시다면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이제 작곡가 진학하는 학생들 보면 그런 아카데미즘과는 좀 거리가 먼 생각을 하고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도 듣고 싶고 대학이 또는 대학 작곡가가 어때야 된다라는 그런 아까 그 가치 철학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그런 가치나 철학을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황성호 선생님과 이신호 선생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는 작곡계 내부로 시선을 돌려서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솔직히 잘 이해를 못했어요. 첫 번째 질문 다시 그러니까 한번 뭐 예를 들면 작곡 영재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날 때부터 막 작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진로를 이렇게 따라가야 작곡가가 되고 뭐 이런 너무 아카데미즘 안에 작곡가가 이제 갇혀 있지 않을까 이런. 사실 저는 뭐 학교에서 영재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뭘 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쟤는 언제까지 영재일까. 왜냐면 영재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는 다 정말 영재도 그 뭐냐면 배울 줄 모르는 아이가 있어요. 타고났어. 얘는 뭐 안 가르쳐도 다 해요.
오히려 가르쳐주면 거북해해요. 근데 맨날 똑같아요. 그리고 성장이 없어요. 배우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영재는 불행이에요. 걔한테 저주예요, 사실은. 차라리 재갈은 없지만 가르쳐주는 대로 얘는 감동을 하고 느끼고 그래서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가능성을 갖게 하죠. 왜냐면 얘네가 생각을 하니까 느끼고 느낌 없는 영재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왜 음악을 이 힘든 음악을 해야 되고 이 자본주의 경제 구조 속에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도대체 해야 되는지. 영화 찍는 사람들은 그룹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일이 분담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작품들을 손쉽게 만들고도 있는데 사실은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안 쓰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보수적으로 작곡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케스트라 스코어를 다 채우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때문에 우리 이런 걸 해야 되나요? 이것을 보면 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마지막 아주 진짜 그 순진한 사람의 어떤 저거 아닐까? 뭔가 소통하고 싶어하는 진실한,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건 누가 이해도 못하는 말들이죠. 그렇지만 그걸 예를 들면 소리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믿고 연주가들 이거 미워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대부분 무조건 박수 치고 뭐 이러잖아요. 우호적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음악에 대한 교육이 그저 지금 그런 것들 간과하고 기법과 뭐 어떤 지식, 그다음에 우리 처음에 서양 음악 들어올 때처럼 지식을 쫓아가는 이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레퍼런트 얘기 나왔지만은 누가 우리나라 안에서 레퍼런트 찾겠어요? 서양에서 찾지. 그렇죠? 직수입을 하지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가 우리의 창작들을 자존감을 꺾어가면서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좀 전에 민경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북이 뭐 좋다는 적이 아니라 그런 식의 사고가 우리 안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는. 지금 작곡가협회가 폭파 순례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 사실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서로를 알고 존중하자는 뜻입니다. 한국 작곡계에서 우리 서로 위촉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분위기를 깨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누구를 추천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그런 제도를 시작을 했죠. 저는 이게 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하다 우리가 우리를 존중하면은 한국의 작곡계에서 작곡가들의 작품을 존중하겠죠. 연주가들한테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은 모르겠 첫 번째 되는 질문은. 네, 저는 아카데미즘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시대로 돌입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서 벌써 한 5년 그 이전부터 감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학생들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학 교수 자리도 굉장히 축소되고 있고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제가 유학할 때부터 대학에 자리 잡을 때까지 이런 경로를 밟아서 너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식의 가르침을 도저히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 교직이 아닌 그 아카데미를 벗어나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사실은 저희 작곡가 안에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거꾸로 저는 오히려 아카데미즘이 좀 보호받아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듣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르스노바도 예전에는 다 가서 했는데 원하는 사람 가고 내 취향이 아니면 안 가고,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시기이고요.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제가 대학에 있고 제가 대중성을 확보해야 되는 작가가 아니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감사한 작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대중을 인식하고 내 작품을 팔아야 되고 더 많은 위촉을 받아야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작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카데미즘을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가치 있는 시대가 달려가는 흐름과 무관하게 각각의 개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작업을 묵묵히 해낼 수 있는 대중성이 확보되진 않지만 그 가치를 묵묵히 지향하고 있는 그런 음악회들도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젊은 작가들에게 돌아간다면 이미 젊은 작가들은 이 시대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중의 입맛을 생각하지 않아도 대학에 자리 잡을 수 있었지만 이 작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읽고 있고, 예를 들면 그 다음 위촉을 더 받기
받기 위해서, 더 큰 교향악단의 위촉을 받기 위해서 내 작품이 리허설 3번에 연주를 몇 번 하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강지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흐름들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카데미즘과 어떤 건강한 시장, 이 두 개가 모두 공존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개가 각각 원하는 그런 장소에서, 자리에서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아카데미즘이 죽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작곡가가 이제 안 나타날까 했는데 오히려 보호를 해서 그 양산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마무리하는데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갔다고 하지만 이게 음악회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직 10시 되려면 멀었으니까 여유 있게 좀 봐주시고요. 1부 마무리는 그래도 저 이사장님이셨고 역대 이사장님이셨고 또 실내악 제전을 처음 만드신 이만방 선생님의 짧은 멘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방 선생님께 마이크를 드리면서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정말 드물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결국 이런 모임이 우리 음악가들, 음악학자도 그렇고 연주자도 그렇고 작곡가도 그렇고 평론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론가도 그렇고 신문 기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표를 사가지고 오시는 소비자도 우리 전부 다가 음악이라고 하는 한 시장을 구성하는 사람들인데 좀 이렇게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얼굴들 가끔 가다가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서로 반가워 손잡고 뭐 반가워 웃는다고요. 음악회에 많이 오시는 것이 바로 오늘 거론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멘트를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1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3분 발표자와 지휘자 2분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